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10년을 넘게 무공을 연마한 덕출이가 드디어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가 만나는데 부모님의 원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 오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그 코올리게 쪼맨한 놈이 많이 컸구나. 불쌍해서 살려줬더니 그동안 무공수련이라도 했나 본데 어림없다. 말이 많구나.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내 권법을 받아라. 두 사람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는데 제법이구나. 어떻게 이런 무공을 수련할 수 있었지? 내 10년 동안 중국에서 구한 동방불패 무림백서를 보면서 여자 손 한 번 잡지 않고 무공만 수련했다. 지독한 놈! 두 사람은 계속 대결을 이어가는데 내 놈을 해치긴 아깝구나. 이만 무공을 거둔다면 내 사위로 받아주마. 웃기는 소리. 내가 원수의 딸을 만나겠느냐? 대결을 이어가다 승기를 잡은 덕출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데 이제 끝내야겠다. 드디어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졌다. 미련 없이 가겠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검객님, 제발 검을 거두어 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나의 하나뿐인 외동딸이다. 검객님, 저를 봐서라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거참 딱 내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젠 소용없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 보시오. 난 동방불패의 마지막 무공을 익히기 위해 남자의 그것을 떼어버렸소. 이런 지독한 놈.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 무림백서 마지막 장에 무공의 완성을 위해 거세정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모르시오? 이놈. 그 어디서 싸구려 불법 해적판을 본 모양인데 오리지널판 해석에는 그냥 좆빠지게 무술연마의 정진하라고 나와 있다. 이런 멍청한 놈. 그렇게 덕출이는 복수는 성공했지만 소중한 방울 2개를 잃고 말았다. 딸의 혼사를 앞둔 김대감댁 부인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대감과 상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감, 아무래도 사위 될 사람의 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가 좀 크면 어떤가? 아니,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건 괜한 소리여. 그런 건 다 미신이여.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쯤 되자 대감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참, 그렇다고 장인 체면에 내가 그걸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러면 어때요? 5월이 년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5월이가 워낙 그 방면에 도가 트여 있는 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 대감 부부는 곧 5월이를 불러 앉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 일을 부탁했다. 5월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어야겠다. 예, 주인마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5월이는 대감의 사위될 남자와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5월이를 불러와 물었다. 그래, 해보니 어떻더냐? 그 말에 5월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염려 붙들어 마십시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리 크진 않더냐? 그러자 5월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뭘요? 그것의 크기가 딱 대감마님 정도밖에 안 되던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도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산 어떤 사내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저승으로 떨어진 망자에게 염라대왕이 말했다. 어디 보자. 너는 살아있을 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구나. 내 너에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염라대왕은 자비를 베풀어 망자를 돈 많은 부자로 다시 환생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제 부자로 다시 한번 환생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망자가 말했다. 염라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물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저 한평생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고 철 따라 옷을 내 입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거기에 매일 향이나 피우고 차를 다려 마실 수 있는 정도에, 그리고 말 잘 듣고 요리 잘하고 게다가 밤일도 잘하는 부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갑자기 앉아있던 용저에서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시게, 그렇게 멋진 자리가 있다면 제발 나를 먼저 좀 데려가 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댁이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기리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사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에 포졸 칠삼이도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안 가면 안 되시나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 말구려. 내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인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내 창술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 아니오. 외놈이든 어떤 놈이든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내 꼭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 그런데 말이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소. 네, 그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이걸 잘 차고 있으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겠지요. 그럼 저도 지조를 지키며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달 후 칠삼이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는데 뭐 하시오? 어서 빨리 여시오. 진짜 짜증나네. 아, 열쇠가 어디 갔지? 내 분명 잘 챙겨 놓았는데. 진짜 3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나 오늘 완전 굶주린 살쾡이란 말이여. 어서 빨리 푸는 게 좋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대장간 박노인에게 다녀오리다. 이에 남편은 급히 박노인을 찾아가는데 노인장 계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아니 이게 누군가? 칠삼이 아닌가?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죽긴 누가 죽었다는 것이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그렇고 빨리 정조대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서 급하오. 그래, 근데 자네 부인이 말자댁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노인장. 어서 서두르시오. 이에 잠시 생각하던 박노인이 말자댁 정조대라면 열쇠 필요 없소.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늘로 몇 번 돌리니까 그냥 열리던걸.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부인이 있었는데 음양의 이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린 신부를 맞았더니 음양의 이치를 몰라 그 짓을 못하니 답답하기가 그지없구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답해하던 남편은 어떤 계략을 생각하고 방으로 급히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빨리 내 외출복을 내오시오. 아니, 외출복을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 알지? 그 친구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만 거시기 가운데 쥐의 귀가 돋아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군. 그래서 지금 문상하러 가야 하오. 그 말에 부인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길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치마를 들치고 속옷까지 내려 겨우 머리를 밑으로 구부려 자신의 거시기를 자세히 보니 과연 쥐의 귀와 같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부인은 크게 놀라 황급히 남편에게 말하길 이를 어쩌면 좋소. 나도 거시기에 쥐의 귀가 돋아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문상하러 갈 시간이 없구려. 얼른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자 이에 아내가 말하길 아니에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상 갔다 오세요.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니 걱정 없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 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 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